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다시 시도합니다. 다만 구속 이후 소환 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계속 버티기를 할 경우 물리적으로 끌어내긴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고등검찰청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나영 기자, 이 시각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내란 특검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 주변에는 아직 특이한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과 달리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도 아직 모습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내란 특검은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서초동 서울고검에 있는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공문을 구치소에 보낸 상태입니다. 특검 소환 조사에 불응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강제 구인을 시도하는 겁니다. 특검은 어제 윤 전 대통령에게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건강상 이유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구치소 측에 윤 전 대통령을 오후 3시 반까지 특검 조사실로 데려오라고 강제 구인 지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했고 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물리력 행사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오늘도 버티기를 하면 강제 구인은 사실상 불가능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 경우 특검은 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조사를 시도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구속 기소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TV조선 이나영입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열립니다. 한성숙 후보자의 편법 증여 논란과 권오을 후보자 겹치기 근무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청문회 이틀차 인사검증대에 오르는 장관 후보자는 안규백, 김성환, 권오을, 한성숙, 임광현 후보자 등 모두 5명입니다. 이 가운데 위장 취업 의혹을 받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여야 기싸움이 팽팽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 후보자는 기업 4-5곳에 동시 재직하며 억대 임금을 부정 수령하고 교수로 재직하며 강의를 하지 않고도 급여를 받은 의혹에 쌓여 있습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의 편법 증여 의혹도 쟁점입니다. 동생에게 건물을 헐값에 임대하거나 아파트 명의를 모친 앞으로 옮겨 증여세를 피했다는 의혹 등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방위 복무기간 연장 의혹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의 정관예우 의혹도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송국 검증을 통해 부적격자를 걸러낸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인선은 총체적 부실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전원 실격입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꼬투리 잡기라며 후보자당만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구태의연한 카더라식, 막무가내식 인신공격과 음해, 돈 없는 국정 발목 잡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오늘 열리는 인사청문회 5건에 여야 합의로 채택된 증인과 참고인은 7명에 그쳐 맹탕 청문회가 반복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인사청문회 첫날인 어제 장관 후보자 4명이 검증대에 올랐습니다. 보좌진을 상대로 갑질 논란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관심이 집중됐는데 강 후보자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수차례 사과하면서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장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첫 질의부터 갑질 논란에 대한 사과로 시작됐습니다. 저로 인해 논란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논란 속에서 상처를 받았을 보좌진들께 심심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만 보좌진에게 고장난 변기를 고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차로 2분 거리인 지역 보좌진에게 조언과 부탁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당한 업무 지시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차마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다만 회관에 있는 보좌진에게 불러서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 보좌관은 똑같습니다. 지역구 보좌관한테는 집안일 시켜도 됩니까? 아니죠. 음식물 등 쓰레기 처리를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먹다 남은 걸 차에 두고 내린 거라고 말했습니다.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아침으로 차에 가면서 먹으려고 가지고 내려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먹지 못하고 차에 남겨놓고 그 채로 내린 것은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민주당 반대로 전직 보좌진의 증인 출석이 무산되면서
청문회에서 강 후보자의 해명을 검증하진 못했습니다. 여야 입장도 첨예하게 달랐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일생, 삶을 한두 가지 잣대로 재단할 수 있습니까? 여기 그렇게 다 자신 있습니까? 피해자를 외면하고 가해 의혹자를 감싸는 정당에 국민이 어떻게 약자 보호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강 후보자는 발달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언급하며 울컥하기도 했는데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는 저의 시작이자 전부이자 마지막입니다. 야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최병묵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일차를 맞았습니다. 첫날인 어제 갑질 논란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그 모습 보겠습니다. 쓰레기 상자 봉투 안에는 이렇게 각종 먹다가 남은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가 이렇게 뒤범벅이 되어서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아침으로 차를 가면서 먹으려고 그것을 다 먹지 못하고 차에 남겨놓고 그 채로 내린 것은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일단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 보좌진에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조언을 구하고 부탁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부당한 업무 지시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차마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최 의원님, 저희가 어제 강선우 후보자의 해명과 발언에 대해서 뜯어볼 부분들이 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변기 의혹과 관련해서 관련 대화록이 나왔었는데 네. 강선우 후보자가 이 보좌진에게 변기를 좀 살펴봐달라라고 했더니 보좌진이 술이 마쳤다라고 대답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알았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그 대화 내용이었어요. 네. 근데 강선우 후보자가 이에 대해서 변기 수리를 지시한 게 아니고 조언과 부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일단 부탁으로 볼 수 있는지가 좀 의문이고 지역 보좌진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거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뭐 지역 보좌진과 국회의원에 관한 보좌진이 별도로 있는 거 아닙니다. 예. 다 똑같은 보좌진이고요. 그다음에 그 국회의원은 보좌진에 대해서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장 10분 뒤에 그만두라고 해도 그만둬야 될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기 좀 살펴봐줘요, 살펴봐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왜 누가 상급자가 지시를 이거는 지시하는 겁니다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근데 그게 상급자라면 그게 지시지요. 그걸 뭐 조언을 구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이건 국어의 문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선우 후보자가 저렇게 자꾸 뭐 조언을 구했다 등등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들을 어제 저도 저 청문회를 봐가면서 이거는 사실 왜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예. 하나의 왜곡이죠. 그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뭘 살펴봐달라고 하는 거는 절대 조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고 뭐 쓰레기 뭐 이런 부분도 그 여러 가지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명백하게 드러났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주신 그 음식물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도 강선우 후보자가 자신이 아침으로 먹으려고 가져간 음식물 쓰레기를 차에 놓고 내렸는데 그걸 보좌진이 알아서 치웠다는 식으로 해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아니 이렇게 보시죠. 예. 그게 이제 뭐 만두 치킨 뭐 이런 건데 아시다시피 저녁에 먹던 만두 치킨을 그대로 놔두고 다음 날 아침에 가져가면 못 먹습니다. 그렇죠? 그건 뭐 다 아실 겁니다. 그건 뭐 아마 드셔보신 분들 계실 테니까 그걸 전자레인지나 뭐 다시 조리를 하기 전에는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거기서 먹다가 남겨놓고 차에 두고 내렸는데 그걸 보좌진이 지시도 없는데 그걸 갖다 버린다고요? 치우라고 했다는 의도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우리 의원님이 그거를 치우라 이렇게 얘기도 안 했는데 예. 그냥 이거 먹다 남은 거니까 버려야 되겠다. 그 자체도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앞뒤가 안 맞는 걸 지금 해명이라고 해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강선우 후보자의 해명을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일단은 해명과 사과가 사실은 좀 상충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는 본인이 좀 이렇게 잘못됐다는 거에 위주인 거고 해명은 본인은 잘못이 없다라는 거에 이제 위주인 건데
기본적으로 저는 강선우 후보자의 해명보다는 전직 보좌진들이 받을 2차 가해가 훨씬 더 저는 우려가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전직 보좌진들의 말이 맞지 않다. 그 본인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지금 해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보좌진이라는 게 의원회관에서는 절대 약자예요. 절대 약자고, 그리고 다른 의원실이나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갖고 싶다라면 이런 충돌이 밖으로 드러날 때에 그 보좌진은 다른 데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저 보좌진이 내 밑으로 왔다 나가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도 그런 걸 감수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겁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국회에서 일을 하면서 모 의원께서 저 문제를 다른 의원께 얘기해서 그 취업이 안 된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저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폭로식으로 얘기 못 해요. 왜? 거기에서 더 일을 하려면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뭐 국회에서 더 이상 일할 마음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도 그 2차 가해가 있을 만한 전직 보좌진들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하게 됐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것은 명확하게 밝히거나 아니라는 거를 증거를 명확하게 밝혀주거나 아니면 그 보좌진을 직접 만나서 예. 얘기를 나누거나 하지 않는 한은 국민 정서상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2차 가해를 제가 걱정하는 이유는요. 어제 페북을 보다 보니까 강선우 의원의 전직 보좌관 중에 한 명이 해명을 했더라고요. 난 아니다라고 해명. 이게 뭡니까? 난 아니다라고 해명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은 어마어마한 압력이 지금 존재한다는 의미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다라고 그동안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좌관의 입장을 좀 더 배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지금 보좌진들이 말씀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좀 불이익들을 무릅쓰고 일부 보좌진들이 지금 목소리를 낸 그런 상황인데 강선우 후보자가 그런 보좌진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언급한 메시지가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저희 TV조선이 입수한 입장문을 보면 해당 내용 전달자가 강선우 후보자로 나와 있는데 강선우 후보자는 이게 공식 입장이 아니라 청문단 내부 아이디어 차원이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법적 조치라는 내용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비공식 법적 조치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글쎄 그게 아니 거기에 보면 문자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강선우 의원으로부터 전달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 본인이 직접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텔레그램 문자 메신저 보면 기능인데. 텔레그램이잖아요, 더군다나. 예. 일반 문자 메시지도 아니에요. 그래서 전직 보좌관 2명 법적 조치 이렇게 돼 있는데 본인이 어제 청문회에서 답변은 법적 조치 한 적 없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할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면 앞에 있는 그 문자에 명확히 증거로서 나타난 법적 조치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 저것도 저는 거짓말이야. 2명 모두 법적 조치 저렇게 나오잖아요.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거죠. 근데 어제 청문회에서 그 부분도 또 사실과 다르게 얘기를 한 점, 그다음에 아까 쓰레기 부분, 예. 이런 여러 가지는 각종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선우 후보자가 어제 청문회에서 증언을 예. 위증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의혹은 의혹대로 남는 거고 그 부분에 관한 해명 과정에서 위증을 한 부분은 위증대로 또 다른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언론사를 통해 보도된 내용을 보면 네. 강선우 후보자가 언론사에 보낸 공문의 내용에 네. 법적 조치 진행 중이라고 이미 얘기를 한 내용도 네. 재반박성 내용으로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당 보좌진에게 법적 조치를 하는 내용이 뭐 진행 중이거나 뭐 할 예고이거나 네. 이런 어떤 기류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공식 입장이든 아니든 저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전직 보좌진에 대한 미안한 마음보다는 그거에 대한 반감과 사감이 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사실은 오히려 법적 조치를 하시면
본인한테 더 저는 좋을 게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약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거짓으로 얘기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명예훼손으로 만약에 고발을 하겠죠. 그러면은 그 사실을 밝히게 돼 있어요. 조사 수사 과정에서. 그러면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실이 드러날 텐데 고발을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못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저런 얘기가 돈다는 것은 그 제보한 약자에 대한 반감과 사감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2차 가해의 분위기가 지금 형성돼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저는 걱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해명에 대한 재반박성 보도들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명도 나올지 저희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가족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이해 충돌 의혹과 북한 주적론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모습 보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 지원에 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셨죠. 가족들이 농업인을 위한 태양광 지원 제도를 악용한 정황들이 생계형 호구지책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매입한 겁니다. 낙향, 귀향했을 때 제 수입원은 국민연금밖에 없었습니다.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협입니다. 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천명한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이 주적이냐는 질문에 명확하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적이라는 표현은 좀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주요 적이다 이런 얘기죠. 뭐 그거는 저는 뭐 좀 통일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리 얘기할 수는 있는데 예. 자, 그렇다면 위협이라고 얘기하면요. 자, 미국은 대한민국의 지금 그 주적이 아닌 거는 분명해요. 자, 그런데 위협인가요, 아닌가요? 통상 위협을 가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북한을 저런 식으로 보면 앞으로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유화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북한은 두 개의 국가를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북한은 주요적으로 대한민국을 지금 설정하고 예. 미사일 도발, 뭐 여러 온갖 도발, 핵 개발까지 지금 완성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한국은 북한을 뭐 꼭 주적이 아니더라도 예. 단순한 위협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균형이 맞는 그 시각인가요? 더군다나 통일부 장관으로서 과연 앞으로 북한에 대해서 북한을 오로지 협력 대상, 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때도 보면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주로 보고 있었거든요. 예. 자, 그런 것들이 얼마나 오늘날까지 이제 북한이 핵 개발을 완성하고 참담한 결과를 한반도에 들이웠는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주적이냐 아니냐는 건 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북한이 위협이더라도 아주 매우 중요한 그 위협 국가다 하는 정도까지는 그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정 후보자는 가족이 소유한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 생계형 사업이라고 해명을 했고요. 또 농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선 불찰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어떤 네. 도덕성 논란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위장전입과 관련해서 예. 문제를 인정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과를 요구한다면 뭐 또 사과를 더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예. 어쨌든 이 개인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익과 관련해서 도덕성을 따지자면 전 정권, 전 정권 따져봐도 사실은 이게 일관된 기준을 국회에서 논의해가지고 새롭게 만들지 않는 한 이거는 저는 이것으로 낙마까지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예. 이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짐을 받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좀 전에 뭐 유영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싱크가 나왔는데 태양광과 관련된 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하는데 저는 국회에서 저도 한 20년 가까이 근무했잖아요. 예. 이 대표 발의와 공동 발의는 너무 다릅니다. 대표 발의는 진짜 의원과 굉장히 많은 논의를 통해서 자신의 업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대표 발의고요. 공동 발의는 내 대표 발의를 같은 10명이 찍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보좌관 선에서 바터하듯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문제가 없다면. 다만 그 법안에 네. 정동영 후보자의 그 가족이 한다는 태양광 사업 그 업체가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음에도 거기에 이름을 올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예. 보좌진들이 알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 당시의 분위기를 보면 생계형 태양광이라는 것은 예. 기본적인 추세상 장려하는 그런 분위기였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보좌진에게 제가 물어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후보자들에 대한 다음 소식으로 국민의힘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당의 8가지 과오에 대해 당사자들의 공개 사과를 요구한 걸 두고 당내 반발이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내친다든지 하는 것이 혁신의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점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107명이 똘똘 뭉쳐서 해도 부족할 판에 여기 떼고 저기 떼고 뭘 하겠자는지입니다. 인적 청산이 필요하더라도 앞으로 3년 뒤에 총선이 있는 만큼 거기로 조금 넘겨놓는 건 어떻겠나. 그러니까 송원석 비대위원장이나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모두 지금 인적 청산은 좀 부적절하다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들으십니까? 글쎄 인적 청산을 이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해야 될 필요성 뭐 그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 할 방법이 과연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럼 뭐 출당 조치를 하려고 하나요? 출당 조치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뭐 선거가 임박해 있으면 뭐 공천을 탈락시킨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인적 청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선거 아직 멀었습니다. 예. 더군다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107명 정도에 불과해서 절대 소수입니다. 자, 여기서 그 당 운영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것도 이제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일방적인 생각이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만 보시죠. 지난번에 후보 교체를 하려고 했던 비대위원회의 생각이 그러면 그 특정인을 한테 뭐 혜택을 주고 특정인을 그 어떤 배제하기 위한 거였나요? 아니면 자, 중도층의 지지를 조금 더 많이 받는 후보를 내기 위한 그런 판단인가요? 저는 후자라고 보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 이게 당을 위한 방법론의 차이라고 보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걸 책임을 묻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앞으로 그러면 자, 중도층 확장을 더 많이 끌어올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우리가 냅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해당 행위가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대선에서 졌지만 그래서 그런 점으로 본다면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무리수가 드러나긴 했지만 여하튼 그 의도 자체는 뭔가 중도 확장성이 있는 후보를 옹립하기 위한 절차였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관해서 혁신위원회가 조사도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그냥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 누구누구를 여기서 배제하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인적 청산의 방법론으로서는 적절하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희숙 혁신위가 좀 힘을 받기 위해선 당내 어느 세력의 지지라도 좀 받아야 될 텐데 친한계 지지마저도 좀 받기 어려운 상황 아니냐는 시각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처음부터 사실은 지금 비대위원회에서 혁신위를 구성한다는 게 좀 애매하죠. 예. 지금 전당대회가 어차피 예정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전당대회 새 대표가 들어서면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혁신적 조치를 취할 텐데 그쪽으로 통합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윤희숙 혁신위원회가 누구를 뭐 잘라내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포퓰리즘성 혁신안을 내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저는 적절하지가 않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당원들의 총의를 물어서 결정하는 것이 보다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윤희숙 혁신위가 시작부터 여러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모든 말과 행위, 예. 특히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모든 말과 행위에는요, 목적이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혁신을 하는 목적이 뭐죠? 혁신을 하는 목적은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우리 편이니까 무조건 옹호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혁신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비판적 지지를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중도 내지는 비판적 반대, 합리적 반대를 하는 쪽까지 아우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서 혁신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자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 만약에 혁신위를 반대한다면 그런 혁신은 저는 듣도 보도 못한 혁신이다. 목적을 잃어버린 혁신이다라는 차원에서 그럴 거면 혁신이란 말을 아예 쓰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마약을 거래하던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바로 앞엔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긴박했던 체포 상황을 황재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파란 옷을 입은 남성이 검은 봉지를 들고 골목을 내려갑니다. 그 옆을 지나던 검은 옷의 남성이 눈여겨보더니 뒤돌아서 따라갑니다. 잠시 후 빌라에 들어갔던 파란 옷 남성이 빈손으로 나옵니다. 지켜보던 3명이 남성을 덮치고 거세게 저항하자 바닥에 눕혀 제압합니다. 지난달 11일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마약을 팔던 30대 남성을 잠복 중이던 경찰이 체포하는 모습입니다. 판매자가 들고 있던 검정색 봉지를 들고 나는 구매자 모습을 확인을 했고 일회용 주사기랑 결정체가 들어져 있었고요. 경찰은 판매 남성과 동시에 건물에서 나온 20대 구매자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판매자는 과거 자신이 살던 빌라 주차장으로 구매자를 불렀는데요. 골목 안쪽에 있고 주변 담도 높아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접선 장소를 정했는데 초등학교와 불과 100m 남짓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경찰은 상습 판매자인 30대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고 초범인 20대 남성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TV조선 황재영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소환 요구에 또다시 불응했습니다. 특검은 구치소 측에 오늘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데려오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만약에 오늘도 출석을 거부하게 된다면 특검이 할 수 있는 게 남아 있습니까? 한 3가지 옵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적으로 물리력으로 강제로 끌어내서 네. 이제 그 서울구치소에서 특검 사무실로 데리고 오는 이 절차가 있는 것이고 예. 그것은 어제 2차 어떻게 보면 그 구치소에 지휘를 했는데 좀 곤란하다라는 것에 있어서 또 한 번 오늘 2시까지 데리고 오라라는 지시를 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면 그 다음 카드는 방문 조사가 원칙적으로 있겠죠. 실질적으로 지금 예전 같은 경우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검찰이 직접 구치소에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불응을 했는 사례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그 방문 조사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없을지 아니면은 원칙적인 어떤 것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어떻게 보면 최후의 조치를 한다고 하면은 이른바 서면 조사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나오지도 않고 실제 찾아가도 안 만난다고 하면은 서면으로 질의서를 보내고 그에 대해서 변호인과 본인의 답변서를 받는 식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그 특검 입장에서는 강공 드라이브로서 반드시 또 그건 서울구치소가 데리고 인치해가지고 인치란 것은 끌고 온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인데 과연 오늘 오후 2시에 인치가 이루어질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서울구치소 측에서는 이제 전직 대통령인 신분을 좀 감안을 했을 때 강제적 물리력 행사 난감하다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짚어주신 것처럼 특검은 구치소 조사는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추가 조사 없이 기소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특검으로서는 아마 그동안의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라든지 또는 이제 입증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구속 기한의 제한도 있기 때문에 구속 기한 내에 추가 조사 없이 기소할 가능성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신분상의 문제 그리고 예우 문제를 생각해서라도 강제로 인치하는 것이 교도관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를 거부한다라고 한다면 조사 없이도 바로 기소하는 방안 특검에서는 검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면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어떤 좀 전략상의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항상 이제 우리 어떤 얘기를 할 때 법조인들은 말 그대로의 해석을 일단 먼저 합니다. 무론적 해석이라고 하죠. 지금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건강상 이유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또 건강상 이유라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의사의 어떤 소견서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제시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과연 정말 그것이 육체적 건강의 문제인 것인지, 아시다시피 육체뿐만 아니고 그렇게 갑자기 구속되면은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것이 육체적인 뿐만 아니고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스트레스, 그래서 대응을 하기 어렵다라는, 방어권 보장이 어렵다는 그런 취지로도 읽히는 것 같고, 좀 더 어떤 그 법적 의미에서 봤을 때는 구속되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출석하지 않는 것이 체포나 구속의 어떤 그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어떤 신경전을 벌이면서도 출석을 했지만, 일단 이제 구속된 이상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나갈 경우에는 오가는 과정에서 언론에 본인이 노출되는, 어떻게 보면 전직 대통령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이 명예적인 측면에서도 상당 부분 부담스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세 가지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것이 아닌가 예측을 해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 외환 의혹 수사에도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드론사 등 24곳을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이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일반 이적죄가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환 혐의가 좀 입증이 어렵다 보니까 다른 방향으로 튼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이적죄라는 게 뭔가요? 일단 외환죄가요, 우리 형법에 여러 단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2조에는 외환 유치죄라는 것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외국과 통모를 했다라는 것이 요건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북한을 헌법상 외국으로 볼 수 있겠느냐라는 법률적인 해석 문제, 그리고 통모라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겠느냐, 이것 때문에 사실상 92조에 정해져 있는 외환 유치죄로는 적용하기 어렵지 않겠냐라는 좀 전망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법 99조에 일반 이적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외국과 통모한다라는 요건이 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의 이익을 해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요. 아마 압수수색 영장에는 일반 이적죄가 적시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이제 수사 과정에서 법률적인 해석을 거쳐서 적용 법조가 추가되거나 달라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 특검의 경우에는 어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국토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이 압수수색 영장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도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다고 해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압수수색 영장 기재 범죄 사실의 피의자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고, 또 원 장관에 대해서 출국 금지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받고 있는 혐의가 허위 공문서 작성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인 것 같은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사실상 그 전임 정부에서 기소가 됐지만 대부분 다 무죄된 사건인데, 사실상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어떤 땅 이런 부분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어떤 그런 그 노선을 변경했다라는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특검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나오는 건 없이 그것을 이제 그 노선이 있어서는 그걸 무단하게 그냥 중단시켜버렸다는 것을 직권남용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특검의 어떤 입장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수사에 단서를 해서 법원이 영장을 일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점에서 추후에 어떤 그 수사의 경과는 봐야 되겠지만, 최초의 특검의 목적과 맞는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김건희 특검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 전현직 기업 총수들에게 소환 통보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속칭 집사게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사모펀드에 184억 원을 투자한 한국증권금융,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키움증권 측에 소환 통보를 하고 소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환 대상자들은 사건 실체 규명을 위한 절차에 성실히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전현직 대기업 총수들을 소환하게 된 건데, 이 전현직 대기업 총수들을 상대로 어떤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 소환해서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집사 게이트는 아시다시피 김건희 여사의 집사라고 알려져 있는 김모 씨의 회사에 대해서 대기업들이 보험성으로 투자를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특히 2023년 6월경에 렌터카 업체에 184억 원이 투자가 된 그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혹들을 파헤치 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이 돼 있는 전현직 지금 대기업 총수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고, 일단 아직까지는 참고인 신분이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특검에서 조사한 이후에 관련된 부분이 추가적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여부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이야기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법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에 대해 상영과 배포 금지를 했습니다. 네. 또 감독과 제작자에게는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런 판결이 나온 겁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3일에 영화 첫 변론에 대해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금으로 1,000만 원을 주라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해자에게는 1,000만 원을 손해배상 청구를 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판부는 이 영화 첫 변론을 상영하거나 배포할 수도 없도록 제한을 했고 만약에 어길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위반 행위 한 번당 2천만 원을 또 다시 배상하도록 제한을 한 것인데요. 왜냐하면 법원 입장에서는 이번 이 영화 자체가 그러니까 피해자가 뭔가 왜곡된 진술을 한 것처럼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봤고요. 그리고 피고인들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원고의 인격권이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이 크다라는 점, 이 부분을 받아들여서 결국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네, 일단 피해자 측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비해서 배상이 적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배상이 적절하다라고 요즘 판단하시나요? 위자료가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런 추세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했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봤을 때도 그리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반했을 때 그 어떤 그 이행 강제금이 2천만 원인데 단순히 피해자에 대해서 어떤 손해배상이 1,000만 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마 피해자 대리인, 피해자 측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분은 인용됐지만 피해 금액 자체에 대해서 항소할지 여부도 아마 심각하게 고민할 정도의 금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중국이 전략 광물 수천 개 품목의 수출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 맞선 자원 수출 통제로 풀이되는데 한국을 비롯해 주요 수입국엔 비상이 걸리게 됐습니다. 송무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미 4월부터 수출을 통제한 품목에 희토류 등 주요 광물을 포함한 중국 상무부. 여기에 더해 관련 부품과 화합물까지 모두 2,000개 품목이 넘는 전략 자원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依法依规不断加快对稀土相关出口许可申请的审查。 조선일보에 따르면 현재 명시된 수출 규제 대상은 희토류와 전략 광물 12종, 민군 양용물품 700품목입니다. 여기에 이들의 파생 상품까지 수출 제한 검토에 나서 통제 대상은 2,000품목까지 늘게 되는 겁니다. 중국의 움직임에 각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첨단 무기 등 생산의 핵심 재료인 희토류는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상황. 중국이 석 달 넘게 수출 고삐를 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는 필수 희토류인 디스프로슘 부족으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 포드는 5월에 일시적으로 생산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광물 공급망 확보가 시급해진 미국은 최근 자국 내 유일한 희토류 광산에 550억 원을 투자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They have always put critical minerals as a very important policy priority because they knew they were so heavily reliant on China. 중국이 희토류 등 전략 광물 수출을 완전히 차단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 등 반발을 불러와 오히려 중국 경제의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50일 내 휴전 합의를 이루지 않으면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나토를 통해 패트리엇 미사일 등 첨단 무기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로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사무총장과의 회담 자리에서 러시아에 강력한 휴전 촉구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But we're very, very unhappy with them, and we're going to be doing very severe tariffs if we don't have a deal in 50 days. Tariffs at about 100%. 50일 내 휴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건데 관세는 러시아와 거래하는 국가에도 부과할 수 있다며 러시아 고립 계획까지 거론했습니다. 대신 우크라이나에는 패트리엇 미사일 등 첨단 무기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So what we will do is work through the NATO systems to make sure that we know what Ukrainians need. Ukraine can get its hands on really massive numbers of military equipment, both for air defense, but also missiles, ammunition, etc., etc.
다만 무기 지원은 미국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나토가 무기를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전달하는 형식이고 비용도 나토가 부담하게 됩니다. 무기 지원 규모는 약 1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미국의 정치 재정 부담은 줄이면서 군사 영향력은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러시아는 이에 대해 미국의 군사 지원은 과거부터 계속돼 왔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와 추가 협상문은 열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TV조선 이로라입니다. 네, 화제 이슈 콕 집어서 파헤쳐봅니다. 아침에 픽 시작합니다. 어제 비트코인 가격 사상 처음으로 12만 달러 돌파했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오늘 새벽에 한때 비트코인 가격 12만 3천 달러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어제 기준으로 글로벌 시총, 그러니까 전 세계 시총에서 비트코인이 5위를 기록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요. 미 동부 시간으로 14일 오후 1시 43분 기준으로는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이 지금 12만 달러의 약간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1만 9,934달러인데요. 24시간 전보다는 그래도 여전히 1.3% 가까이 오른 수준이지만 이날 다시 경신한 사상 최고가에 비하면 현재는 2%가량 하락한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12만 3,200달러대까지 치솟았다가 현재는 12만 달러 선에서 등락 중인데 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는 글로벌 시총 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금에는 약 9분의 1 수준이지만요. 근데 은을 앞질렀습니다. 은보다는 시총이 커졌고 그다음에 앞에는 지금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이 시총 5위에 들어가가지고 명실상부하게 뭐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산의 하나로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랐다면 왜 올랐는지 그 이유가 참 중요하잖아요. 일단은 이번 주 열리는 미국의 크립토 위크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크립토 위크가 뭔지 또 비트코인 상승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궁금해요. 예, 크립토 위크라는 것은 지난 10일에 프렌치 힐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이번 주를 크립토 위크라고 지정을 한 것인데요. 이번 주에 미국 하원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3법을 논의하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3법이 뭐냐면 첫 번째가 지니어스 법안인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겠다라는 법안이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를 명확히 하는 클래리티 법안, 마지막으로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을 금지하는 법안, 이 세 가지를 논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지금 가상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과 관련이 있느냐 하면요.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를 하게 되면 디지털 자산, 가상자산 관련된 규제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서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유입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 예상이 되니까 지금 투자 자금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요인은 하반기에는 미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지금 계속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이 먼저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내 비트코인 뭐 시장의 가격도 1억 6,600만 원 돌파하면서 역대 신고가 달성을 했습니다. 어제 이야기인데 연말까지 비트코인 20만 달러 돌파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거 맞는 거예요? 예, 사실 뭐 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뭐 일부 자산 운용사들에서는 연말까지 18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2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이런 낙관적인 전망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뭐 분명한 사실은 어디까지 가격이 올라갈지 예측하는 것은 어려워도 연말까지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은 뭐 어느 정도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건 미국이건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최소 1회 이상 인하하는 것은 지금 뭐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늘어날 것이고 특히 미국에서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의 친가상 자산 기조가 있고 그다음에 상원 하원이 다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 자산 3법이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통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가상 자산이 제도권으로 확실하게 편입이 되는
것이고 이것에 따라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이 원칙이 미국이 주도로 확립이 되기 때문에 가상자산에 대해서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됩니다.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이 유입이 돼서 이것이 결국은 뭐 가격을 추세적으로 상승시킬 유인이 된다. 그래서 가격이 오를 것은 분명하지만 뭐 어느 가격대까지 오르기는 전망하기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 없는 분께서는 나 지금이라도 비트코인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일단 세계적인 투자가죠. 워런 버핏 투기에 가깝다. 여전히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듯한 발언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사실 투자와 투기라는 것은 경제학에서는 구분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리고 사실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사실 뭐 주식처럼 뭔가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고 내재 가치가 있어서 이게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뭐 누군가가 나보다 이것을 미래 가치가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더 비싼 가격에 사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워런 버핏의 가치 투자를 중시하는 워런 버핏의 의견이 맞다는 점은 동의하지만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가치 저장 수단, 자산으로서 인정을 하고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투자 가치는 있다. 그러니까 뭔가 자산으로서 가치 저장 수단, 미래에 더 높은 수익을 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투자를 할 만한 것으로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은 크다고 보는 게요. 이 채굴 보상이라고 하죠. 4년마다 채굴 보상, 신규 공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계속 있고 궁극적으로는 비트코인의 신규 공급은 이제 중단이 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먼 미래지만요. 그래서 공급이 줄어들고 반면에 수요는 이제 비트코인이 제도권에 편입이 되면 기관 투자 자금이 몰려 들어와서 수요는 점점 늘어날 거기 때문에 경제학에서 공급이 줄어들면서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가격은 상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자산으로서 가치 상승은 뭐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뭐 양쪽의 의견이 다 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석병은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이 오늘 동아시안컵 대회 결승전에 나섭니다. 숙적 일본을 상대로 마지막 결전에 나서는 건데 대표팀은 3년 전 0대3 완패를 설력하고 우승컵을 들어올리겠다는 각오입니다. 송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센 빗줄기에 잔디가 축축하게 젖었지만 선수들의 발은 경쾌합니다. 볼 돌리기 훈련으로 조직력을 점검해 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경기 한일전이 남았습니다. 홍명보호는 1차전 중국전과 2차전 홍콩전 선발 11명을 전부 다르게 해 새 얼굴들을 시험했지만 일본전에 최정예 11명을 내세웁니다. 당연히 이 중요한 경기고 결승전이니까 이겨야죠. 가장 팀 내에서 좋은 경기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아마 경기 출전할 것. 한국과 일본 모두 나란히 2연승을 거둔 만큼 마지막 경기인 한일전에서 동아시안컵 우승 주인공이 가려집니다. 골득실에서 일본이 우리를 앞서 있어 비겨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이겨야만 우승컵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이번 대회 홍콩전에서 혼혈 공격수 저메이뉴의 4득점을 비롯해 6골을 쏟아부었던 막강한 공격력의 일본은 FIFA 랭킹에서도 우리의 6계단 앞서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대표팀은 최근 일본전 2경기를 모두 0대3으로 졌습니다. 3년 전 그 경기를 뛰었던 주장 조현우의 각오는 단단합니다. 실점을 0으로 이번에 만들어서 저희가 동아시안컵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6년 만에 동아시안컵 우승을 향한 마지막 관문 한일전은 TV조선 생중계로 볼 수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장련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충남의 한 논밭이 가뭄으로 바싹 말라있는 모습입니다. 지난주까지 기록적인 무더위가 계속됐는데요. 일상생활은 물론 농가에도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현장의 모습들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충남 금산의 한 들깨밭이 파종 시기에도 모종을 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 서귀포 한온 분화구의 논밭 역시 지속되는 폭염에 바닥이 갈라져 있는데요. 소들도 더위에 지쳐 농민이 뿌려주는 물에 더위를 간신히 식히고 있습니다.
폭염이 지속되면서 밭일을 하는 농민과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네, 사진을 보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더위가 잠시 주춤한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더위를 식히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어제 일부 지역에는 꽤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대전에서 한 학생이 갑작스럽게 내리는 소나기를 피하고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을 지나는 시민이 미처 우산을 준비하지 못해 비를 맞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이번 주 내내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린다고 예보했습니다. 네, 비 소식에 농민들의 걱정이 조금 덜해지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종일 내리기보다는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국에 10에서 60mm가량 내리겠습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한데요. 전국에 초속 15에서 20m가 넘는 돌풍이 불겠고요. 동해상을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비가 그쳤다가 내일 새벽부터는 다시 비가 시작됩니다. 경기와 강원, 충청에는 최대 150mm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더위는 누그러졌습니다. 한낮에도 서울과 춘천이 28도, 청주와 대전은 26도에 머물겠습니다. 비는 다가오는 주말까지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심한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